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무엇과 구분해서 어, 오브젝트 디텍션의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배웠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자 하는 주요한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그 이미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해당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 맞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오브젝트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혹은 동일한 오브젝트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각각의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오브젝트가 해당 이미지에서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는지까지 맞히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로컬라이제이션, 즉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계상자, 그라운드 박스라고 한다라고 그 바운딩 박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찾는 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바운딩 박스를 찾았으면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작업은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체가 있을 만한 지역을 추천하는 거, 추출하는 거. 그래서 물체가 있을 만한 지역을 우리가 Region of Interest, 줄여서 ROI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ROI를 추출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 그렇게 추출이 된 ROI에 대해서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된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동시에 한 번에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샷 디텍터. 얘네들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애들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SSD와 욜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구분을 해서 수행을 한다. 대표적인 게 RCNN 기반의 방법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RCN 기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RCNN 패밀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 SSD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특정한 SSD라고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에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나 작동하는 주요한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SD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면은 그것을 토대로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공부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SS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SSD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답 경계상자를 맞춰야 합니다. 근데 정답 경계상자를 맞출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마다 갖고 있는 정답 경계상자의 위치나 크기,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는 욜로랑 RCNN 기반의 방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앵커박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즉 기본이 되는 상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앵커박스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상자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그 앵커박스들하고 우리가 SSD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정답 경계 상자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offset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ocalization problem 같은 경우에는 앵커 상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정답 경계 상자하고 떨어진 거리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회귀 문제를 풀어서, 즉 localization 문제를 풀어서 정답 경계 상자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답 경계 상자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작업, 즉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일단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SSD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앵커 박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SSD는 무엇을 이용해서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피처 맵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피처 맵을 뽑는데 일부의 피처 맵은 비지즈 16과 같은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피처 맵들은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된 이후에 사용이 되는 추가적인 합성곱층을 사용해서 추출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피처 맵들이 추출이 되는데 걔네들을 모두 다 사용해서 앵커박스를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즉 6개의 피처 맵만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피처 맵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앵커박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격자판, 그리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예, 하나의 피처 맥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셀들에 대해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4개 또는 6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셀에 대해서 4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하는지 혹은 6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하는지는 몇 번째 피처 맵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앵커박스를 생성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피처 맵이 총 6개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셀당 피처 맵이 갖는 셀당 6개의 앵커박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첫 번째랑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셀당 4개의 앵커박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앵커박스 같은 경우에는 즉 각 셀에 생성이 되는 4개 또는 6개 앵커박스들 같은 경우에는 형태랑 크기가 서로 상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에 생성이 되는 앵커박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설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width랑 height가 SJ랑 AI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SJ 같은 경우에는 J번째 피처 맵이 갖는 스케일링 팩터, 즉 앵커박스의 상대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는 J번째 피처 맵에 존재하는 I번째 셀에 해당하는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셀마다 사용되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A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얘가 이제 어,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셀당 6개의 앵커박스가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AI가 어떠한 값들을 취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5개의 서로 다른 값을 취할 수 있고 그 중에서 AI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스케일링 팩터를 하나 더 사용을 해서 총 6개의 앵커박스를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앵커박스가 하나의 셀에 대해서 4개만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AI가 취할 수 있는 값이 3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세 개가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AI 값이 1의 값을 취할 때는 추가적인 스케일링 팩터 하나를 더 사용을 해가지고 총 4개의 앵커박스를 셀마다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박스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전체 SSD, 즉 6개의 피처맵에 대해서 8,000개가 넘는 앵커박스가 생성이 되어 각각의 앵커박스가 하나의 관측치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측치, 즉 각각의 앵커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관측치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정답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죠.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각의 앵커박스하고 그 앵커박스에 어사인이 된 정답 경계 상자하고 떨어진 정도, offset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실제로 떨어진 정도, 그러한 실제로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true offs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true offset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SSD를 통해서.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통해서 도출이 된 정답 경계상자 혹은 예측이 된 정답 경계상자 안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관측지, 즉 각각의 앵커박스에 대해서 무엇을 어사인을 해야 되냐면 정답 경계상자를 어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사인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SD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매칭 스트래티지 방법을 써가지고 각각의 앵커박스에 정답 경계 상자를 어사인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사인먼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을 한 8,000개가 넘는 앵커박스들 중에서 일부는 정답 경계 상자가 어사인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의 앵커박스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 경계 상자가 어사인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정답 경계 상자가 어사인이 된 앵커박스들을 우리가 어떠한 박스라고 부른다고요? 음? 네, 파지티브 박스라고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정답 경계 상자가 어사인이 안 된 앵커박스를 우리가 네거티브 박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답 경계상자, 즉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부분의 크기보다 그렇지 않은 백그라운드 영역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앵커박스들에 대해서 정답 경계상자를 어사인을 하고 나면 파지티브 경계상자, 파지티브 상자의 수가 네거티브 상자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된다. 그래서 심각한 임밸런스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SD에서는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을 써가지고 파지티브 경계상자의 수와 네거티브 경계상자, 네거티브 앵커박스의 수의 비율을 1대3으로 맞춰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그렇게 선택이 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앵커박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함수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앵커박스에 대해서. 그리고 파지티브 앵커박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비용 함수를 사용한다.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비용 함수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비용 함수가 된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함수로 MS2와 비슷한 비용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예,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을 했던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비용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박스에 대해서는 정답 경계 상자가 어사인이 안 됐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비용 함수를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박스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비용 함수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앵커박스에 대한 이러한 비용 함수를 다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비용 함수로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경사각법을 통해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 SSD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뭐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 추론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겠죠. 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답이 예측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피처맵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앵커박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앵커박스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답 경계상자에 대한 offset 값을 예측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측이 된 정답 경계상자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앵커박스가 있잖아요. 8,000개가 넘는 앵커박스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굉장히 많은 앵커박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앵커박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중복적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앵커박스만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해당 오브젝트가 갖는 클래스의 확률이 제일 큰 하나의 앵커박스만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라고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Non-Maximum Suppression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on-Maximum Suppression은 말 그대로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그 확률이 최대가 아닌 다른 애들은 제거를 하겠다. 서프레션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본 이미지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SSD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앵커박스들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앵커박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오브젝트가 갖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예측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앵커박스만을 선택을 한다고요. 어떠한 애를요?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앵커박스는 어떠한 앵커박스가 되는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은 앵커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0.9에 해당하는 이 앵커박스만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률이 제일 큰 0.85에 해당하는 이 앵커박스만이 선택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응?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확률이 제일 큰 앵커박스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Non-Maximum Suppression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확률값이 최대가 아닌 다른 앵커박스들은 서프레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삭제를 하겠다,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고양이 클래스가 되겠죠. 확률값이 제일 높은 앵커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총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6개의 앵커박스가 있죠. 훨씬 더 많겠죠, 사실.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더 간단하기 위해서 6개의 앵커박스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한 6개의 앵커박스들에 대해서 Non-Maximum Suppression 방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확률값이 제일 큰 앵커박스가 어떤 거예요? 얘죠.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 제일 큰 앵커박스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 선택이 된 그 앵커박스를 기준으로 걔하고
중복이 되는 정도, 즉 IOU의 값이 0.45 이상인 다른 상자들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무엇이냐면 얘랑 중복이 되는 정도가 45%가 넘는, 즉 IOU의 값이 0.45가 넘는 다른 앵커박스는 삭제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앵커박스가 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앵커박스하고의 IOU의 값이 0.45가 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얘네들을 삭제를 해요. 얘네들은 삭제가 돼요,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앵커박스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삭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남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왼쪽 고양이에 대해서는 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즉 남아있는 앵커박스들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확률이 제일 높은 앵커박스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떠한 애가 선택이 돼요? 얘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얘네들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앵커박스를 선택을 한다고요. 어떤 애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0.85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의 앵커박스가 선택이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걔를 기준으로 어떠한 애들은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의 앵커박스하고 IOU의 값이 얼마 이상인 애들은 삭제를 한다? 응? 0.45 이상인 애들, 이 빨간색 애들은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만 남게 되냐면 이러한 결과만 남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캣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방법 혹은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 디텍션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보통 이제 파스칼 BOC 2012라고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는 SSD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얘도 이제 사전 학습 모형이 되는 거죠. 걔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찾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분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이 갖고 있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 혹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그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그 바운딩 박스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어노테이션 툴이 된다.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어노테이션 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SSD와 같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이 된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인퍼런스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분석이 크게. 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직접 파이썬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관련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제가 이번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 수업을 위해서 올려준
SSD 파이토치라고 하는 압축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압축 파일을 풀어서 특정한 폴더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폴더 안에 존재하는 이 파일을 참고해서 파이썬 코딩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 있는 그 파이썬 코드는 파이토치라고 하는 또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이 되는 케라스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SSD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로 구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구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파이토치로 구현이 되어 있는 SSD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파이토치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우리는 파이썬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듈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보통 이제 핍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토치의 보통 스테이블한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스테이블이라고 쓰여 있는 1.9.0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 OS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을 쓴다라고 하는 경우는 얘를 선택하면 되고 윈도우즈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이토치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핍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핍을 선택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쓰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을 어,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GPU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GPU에 해당하는 쿠다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쿠다 버전이 10.2이면은 얘를 쓰고 아니면 11.1이면 얘를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쿠다 버전이 10.2 이하인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U의 쿠다 버전에 맞는 파이토치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GPU를 쓰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CPU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 맞게끔 이러한 사양을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 명령문이 나옵니다. 이 명령문을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CMD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을 하면은 파이토치가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를 설치하면 돼요. 설치를 해보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는 제가 얘기했던 요 그 주피터 노트북에 담겨져 있는 코드를 보면 되는데 그 코드를 보기 이전에 일단 그 이 코드가 올라와 있는 GitHub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GitHub 사이트의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GitHub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파이썬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얘예요. train.py. 그래서 얘는 학습에 사용이 되는 파이썬 코드를 담고 있는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롭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이 train.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냐면 밑으로 내려가 보죠. 트레이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여기서는 두 가지 데이터 셋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파스칼 비오스 2007이고요. 다른 하나는 파스칼 비오스 20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이 링크 다운로드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셋이 존재해요. 그래서 클릭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해보니까 이 링크가 워킹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그 사이트의 링크가 요 밑에 나와 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를 볼게요. 있죠. 데이터셋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링크가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코드를 사용해서 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train 언더바 py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공이 되는 즉 파스칼 BOC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train.py라고 하는 그렇죠?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한 학습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돼요. 알겠나요?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하면 됩니다. 인퍼런스를 할 때는 어떠한 파일을 사용을 하냐면 얘를 사용을 하죠. evaluation의 약자예요. 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한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SSD 300 인퍼런스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얘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잠시만요.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SSD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찾는 것, 즉 인퍼런스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퍼런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한 SSD 파이토치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 압축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GPU를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CPU를 사용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는 그냥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GPU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GPU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인퍼런스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CPU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전 학습에 사용이 된 SSD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어떠한 구조, 이러한 SSD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찾을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주요한 펑션이 무엇이냐면 detect라고 하는 펑션이 돼요.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미지의 경로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제공한 SSD 파이토치라고 하는 폴더에 몇 개의 예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이거죠. PC바이크.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예제 파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이미지예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SSD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민스코어나 맥스 오버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는 민스코어 0.8. 요거는 무엇이냐면 클래스의 확률이에요. 클래스의 확률 값이 0.8 이상인 애들만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맥스 오버랩은 무엇이냐면 0.8 이상 중복이 되는 애들은 제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앵커 박스들 중에서. 그래서 요 값들을 사용을, 그러니까 변경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까 그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개의 경계상자가 찾아진 거고, 각각의 경계상자에 대해서 오브젝트의 클래스, 확률값이 제일 큰 클래스의 값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person이라고 나온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답 경계상자가 이렇게 예측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얘는 바이스클이라고 나온 거고 정답 경계상자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를 맥스 오버랩을 0.5 정도로 바꿔볼게요.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지금은 큰 차이가 없네요. 왜 없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가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cat 언더바 독이기 때문에 무엇만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cat 언더바 독 확장자가 JPG가 맞나요? 네, 맞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독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끔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인물의 표정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파악이 된 인물의 표정 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계상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해당 경계상자,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픈CV와 같은 추가적인 툴을 사용해서 정답 그 해당 경계상자 부분만을 크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굴 사진만 이렇게 얼굴 부분만 이렇게 크라핑이 되겠죠. 그러면 크라핑이 된 그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얼굴에 대한 감정을 추출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을 탐지할 때는 이러한 SSD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아니면 오픈CV와 같은 툴을 사용하게 되면 그 얼굴 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픈CV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SSD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이미 특정한 하나의 함수로 얼굴을 찾아주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도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